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황성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답은 없죠? 네. 그죠? 너무 9월답지 않게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오늘 아주 힘든 하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건 여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교열이 결점이 얼마나 높은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좋은 강연을 앞두고 제가 서론이 길면 안 되죠. 본 강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죠. 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들어갈게요. 작년에 하반기에 러시아 연구소가 러시아 예술 구티로이 여행이라고 하는 인문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에 공부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문화 강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고등학교 때 한두 번쯤은 필히 읽으셨을 만한 그 저자의 작품의 저자, 즉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이분들을 가지고 한번 행사를 만들어 보면 나름 흥행에 성공하겠다 생각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작은 성공의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좀 봤는데요. 예상외로 지금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대기자가 지금 영동 입구역까지 들어오셔서 못 보셨죠? 제가 지금 관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대문호의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면서 고전의 의미가 뭘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봤어요. 사실은 저는 어문학, 특히 문학 전공도 아니고 역사 문화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문호 톨스토이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데 제가 보기 전에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 시대를 막론하고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전을 탐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한 교과서는 없지만은 또 시공과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가지고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셨는데 1번 타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타자는 일단은 진로를 해야 되는데 수료율 100%, 수료율 100%를 자랑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는 서울대학교에 계시면서 강의를 학부에서 오랫동안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관련 강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임자다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는 실력만 보고 뽑지 않습니다. 비주얼까지도.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탈락 이유가 비주얼이었어요. 그래서 타자인 우리 소개 교수님이 비주얼도 100% 출로. 그래서 아마 흥행에 성공하실 거고 그 다음에 2번 계속해서 6번 타점 올릴 분들이 계속 대기하고 계신다니까 편안하게 그냥 매주 금요일날 오셔서 강연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논문과 나오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소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의 말씀을 너무 과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차서 하실 줄 몰랐어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그냥 오실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또 선생님께도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 시청자가 많아서 걱정이라 정말 그 열기가 놀랍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기 선생님들을 보니까 제가 아는 전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와 계시고 전공 선생님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학생도 제가 서울대 농구 학생도 왔는데 지금 어디 앉아있다고 쫓겨난 덕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강의를 하는데 농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울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수업에 농과 학생들은 제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배우는데 그 교양을 넓혀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학점을 다 가져가니까 다른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못 들어오게 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맙기도 하고. 오늘 사실 먼저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외대의 러시아 연구소에서 지금 HK 사업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HK 사업을 지원받아서 한국 외대 러시아 연구소에서 아주 활기차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문학의 확산과 지능과 확산 이 분야인데 이걸 서울대 러시아 연구소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김현태 교수님이라고 러시아 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인데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함께 이 시리즈를 진행하실 선생님들 이지원 교수님, 변현태 교수님, 그다음에 여기 백승호 선생님, 이현우 선생님, 이은경 선생님 이 모든 분들이 다 사실은 러시아 문학, 특히 도스토옙스키와 프로스토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리즈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첫 강의 오픈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제 나머지 이렇게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짰나 이렇게 보니까 나머지 선생님들은 하나씩 작품을 맡으셨어요. 이지원 선생님은 주야부를 하시고, 그다음 선생님 변현태 교수님은 까라마스코의 형제를 하시고, 또 부활도 하시고, 안나까리나도 하시고, 하나씩 작품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작품 가져가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반대로 얘기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브로드 하면서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이 다음 수업을 들어가기 위한 지하부를 읽고 까라마스코의 형제들을 읽고 안나까리나 부활 이런 작품들을 읽고 이해하시기 위해 좀 더 편안한 좀 뭔가 좀 사전에 정보를 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자리 지내고 앉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제목을 잡기로는 러시아의 정신과 문학으로 해놓고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삶이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러시아 문학에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양 문학에서 사실은 삶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는 문학이나 문학 영문학에서는 많은 경우 이 주제보다는 마이크를 없는 게 나아요. 그것보다 이런 주제는 사실은 문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되게 종교문학에서 교회의 설교례 이런 데서 주로 다루게 되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전면적으로 문학작품에서 다뤄진다. 이게 굉장히 러시아 문학이 갖고 있는 특히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 들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라스쿠의 동굴 역사입니다. 약 1만 5천 년 전 구석기 시대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있는 동굴인데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안에 사실은 소굴이 있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1만 5천 년 전 전기도 없고 사실은 그 깜깜한 전기도 없던 시절에 그 깜깜한 동굴 속에다가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근데 이 라스코 동굴에 가보면 사실은 사람이 그곳에서 살던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라스코 동굴이 앞뒤가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을 지피고 막혀 있으면 불을 지필 수가 없는 거죠.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동굴은 특별하게 이 목적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 목적,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굴 벽화 이 속에 왜 들어갔을까? 학자들이, 국어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제 종교적인 재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오늘날 봐도 매우 아름답잖아요. 뛰어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뛰어난, 오늘날 우리가 그려도 뭐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 15,000년절, 그 비가 내리고 얼음이, 겨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다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런 경제였을 텐데, 그 시절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다 소를 잡으러 나갔겠죠. 그리고 말을 잡으러 갔을 겁니다. 소, 말, 그 당시 이제 말고기도 먹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들어와서 동굴 벽화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화가가 있지만 그 화가는 인간의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그리고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사실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그거는 인간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본능과 같은 그런 15,000년 전에 아무런 경제적인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개념을 따져보면 돈 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법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직접 나가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와 전혀 관련 없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요. 어떤 사람은 시를 씁니다. 그렇죠? 시 한 편 써서 책 한 권 내면은 10,000원, 12,000원이죠. 시집 한 권. 그걸 일세로 해서 받으면 1,200원입니다. 그렇죠? 1,200원인데 그거 한 번 찍는데 300부에서 500부 찍죠. 그 1년에 소진되느냐? 1년에 소진되지도 않습니다. 시인들은 2, 3년 가야 시집 한 개를 낼까 말까 하죠. 그럼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갖고도 어떤 사람들은 시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를 안 쓰면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삶의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 예술에 대한 미적인 것에 대한 본능적인 추구하는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학은 뭐 하는 거냐? 사실은 저희들 대학에서 문학을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죠. 정말 가장 배고픈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철학을 하고 역사를 하고 문학을 하는 사람. 부모님들 대학원에서 여기 대학원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원 간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말리죠. 그러지. 어떡하려고 그러냐. 말립니다. 그런데 사실 왜 그러냐면 화가가 있고 시인이 있고 소설가가 있고 작곡가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 더 메타적으로 한번 뒤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비평하는 거죠. 그런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인을 또는 소설가를 또는 작곡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쓴 작품들 그거를 다시 비평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대학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고달픈 겁니다. 아주 소수죠. 소수. 그러나 그 인문학은 사실은 삶에 있어서 15,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그건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영원히 그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는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도 축소되고 아주 정말 소수가 남을지라도 그 행위는, 그 활동은 아마 시간이 지나가고 계속될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교양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공대 학생들이 들어오고 저는 뭐 경영대 이런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당부하기를 학기가 끝날 때는 꼭
서점에 가서 시인의 시집을 한 권씩 사 하고 사서 보는 거야.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는 걸 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본질적인 그 행위를 계속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거든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유익한 일을 장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얘기를 꼭 합니다. 글쎄요.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 근데 느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문학에 대한 갈증이 있고, 인문학의 역사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런 갈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사회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실은 더 장려하고 더 북돋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두 분입니다. 이 시리즈가 다루고 있는 작가가 두 분인데 첫 번째 분을 준비해 레프 딸스토이입니다. 러시아로 이제 그 톨스토이라고 하지 않고 경험을 써서 격음이 아니라 톨스토이라고 되게 번역해요. 우리나라 외래어 맞춤법 표기안 때문에 톨스토이라고 씁니다. 근데 원래 러시아 발음은 경음이고 딸스토이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뒤에 떨어지기 강세가 뒤에 떨어지기 때문에 딸스토이가 있고 레프 니콜라이치 딸스토이. 레프는 사자란 뜻이고 이름이고 가운데 있는 게 미들네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니콜라이가 되고 그 이니치를 붙여서 러시아 사람들 그래서 이름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이 레프 니콜라이비치 이렇게 부르면 아주 존칭이 된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높여서 부르는 앞에 있는 이름과 부칭을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김씨 씨처럼 성이에요.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고요. 피오드로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스토옙스키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데 여하가 러시아 이름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신을 가지고 톨스토이의 경우는 1828년부터 1910년이고 그러니까 82세를 기로 사는 그 당시로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사시고 평균 연령이 장수하셨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1821년부터 81년까지 만 60세를 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어나기에는 도스토옙스키가 좀 더 먼저 일찍 태어나셨죠. 두 사람은 생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작품을 읽고 비평을 하기도 했지만 생전에 실제로 두 분이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자, 톨스토이인데 이게 말년의 톨스토이시고 톨스토이는 본인은 이제 일기장 같은 걸 계속 일기를 썼어요. 평생 동안 일기를 쓰셨는데 보시면 젊었을 때 여기 보면 자기가 못생겼다고 굉장히 이제 컴플렉스가 많았었던 그런 제가 보기엔 좀 잘생기신 것 같은데 특히 코에 대해서 자기 코 뭉뚱하고 얼굴에 붙어 있다고 굉장히 불만스러워했다고. 톨스토이는 자녀가 13명이 있었고요. 이게 톨스토이의 집입니다. 영국의 생가이고 이게 야스노의 빨레아노라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태어난 영지인데 이곳은 모스크바에서 약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툴라라는 현이 있습니다. 이 부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면 오늘날에는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곳에서 톨스토이가 태어났습니다. 톨스토이는 좁은 때부터 굉장한 부자 집안,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이 거대한 마을 전체를 자기 영지로 가지고 있었고요. 야스나의 빨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지역의 명칭입니다. 숲속의 밝은 숲속의 동서 이런 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야스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곳에서 약 걸어서 1.2km, 1200m 정도 들어가면 톨스토이의 묘가 있습니다. 이게 묘입니다. 이 묘를 보시면서 하나 특징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러시아는 정교 국가이고 러시아인들의 기독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묘지에 보면 들어보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기 영지에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1200m 걸어 들어가서 이름이 뭐냐면 벌채 금지 구역입니다. 이곳에는 나무를 못 베게 되어 있어요.
옛 벌채 금지구역이라는 곳에 이분이 여기 매장되어 있는데 교회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교회에 묻히지 않았다. 그리고 톨스토이 묘에는 십자가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이 수업을 시리즈 다음 주에 오셔야 되는 이유고 마지막까지 이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푸셔야죠. 왜 톨스토이 묘지에는 십자가가 없을까? 톨스토이는 왜 교회에 묻히지 않았을까? 이게 사시사철 러시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꽃을 헌화하고요. 겨울에도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간 적도 있었는데 겨울에도 여전히 이 안에 헌화가 되어 있고요. 러시아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동양 사람도 오고요.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서부에서 온 정말 전 세계에서부터 천백에게 끊이지 않는 톨스토이는 사실 작가일 뿐 아니라 예술가에서 당시에 한 명의 예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선생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다음 달 정도에 책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레프 톨스토이가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지금 자료 조사에서 도표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문학 작가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소개된 작가가 톨스토이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사실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이라는 저 잡지명이 보이시죠? 그렇죠? 최남선입니다. 최남선이 톨스토이를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소개했습니다. 소년이라는 잡지를 써서. 그리고 최남선은 사실은 이 톨스토이를 접한 건 당연히 어디서? 일본에서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은 당시 번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남선도 우리나라 최초로 톨스토이의 작품을 번역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번역된 작품들은 대개가 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게 될 안나 까레니나 부활이나 이런 전쟁과 평화 이런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 기반이라든지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작품들을 기억하시죠? 그 작품들을 짧은 단편 작품들을 주로 어디에? 소년의 잡지 혹은 신문에 번역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부활 같은 작품은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부활은 영국판이었습니다. 영국판에서 해당화라는 작품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카츄샤 때문에 카츄샤의 노래도 여기에 나오게 되고 근데 그게 어디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부활에 대한 작품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전 작품이 완영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계역이라고 해가지고 축약해서 줄거리만 소개하는 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목록이 나와 있고요. 이게 육당 최남선입니다. 1890년부터 57년까지 나중에 이제 7.12 문제가 돼서 나중에 말년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 역할 가운데 이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독립선언. 왜 갑자기 난데없이 독립선언이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고등학교 때 5등은 자야 조선이 독립국가와 조선의 자주임을 선언한다.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평화의 불과 예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이런 독립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문은 그 만사운동을 할 때 독립투사 33인이 모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작성한 게 누구였냐면 최남선입니다. 기초를 작성한 최남선이고 나중에 말에 의하면 영업방에 들어가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요. 영업방에 들어가서 몇십 번 뚝딱뚝딱 해가지고 써가지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뒤에 공약 3장, 만에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33인이 뒤에 공약 3장을 덧붙이죠. 그리고서 연명을 하시는 거죠. 사인을 쭉 하시는. 그래서 국민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는 동양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동양평화, 인류가 전 세계에 대한 평화, 인도적 정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정신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간디를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기미독립선언에 영향을 끼친 것은 간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육당 체남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의 후기 사상 가운데 악에 대한 무저항, 비폭력 정신이죠. 그다음 반전, 그다음 토지 무소유 사상, 귀족제도의 철폐, 신분제도의 철폐, 심지어 이러한 제도, 이러한 사상에 육당 체남선이 강한 영향을 받아. 사실은 그 영향 하에서 이런 육당 체남선의 기미독립선언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영향이 사실은 작지 않다.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요. 사실 이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 동아시아에 엄청난 당시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고, 톨스토이는 작가라기보다는, 예술가라기보다는 당대의 사상가로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혁명이 1905년의 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세 차례의 혁명이 있게 되는데 1905년에 1차 혁명이 있고 1917년 2월 혁명, 10월 혁명에서 세 차례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5년 이후에 러시아 사회가 점점점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혁명의 소용돌이 들어갔을 때 많은 러시아 인텔리겐츠자들이 러시아가 어디로 갈 것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를 주목했냐면 야스노의 빨야노에 주목했습니다. 야스노의 빨야노에서 이 톨스토이 선생이 무슨 소리를 할지 귀를 기울인 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특파원들이, 소유럽에서 어떤 특파원들이 야스노의 빨야노에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편찮으시다고 하면 타신을 합니다. 전신을 쳐가지고 톨스토이 선생이 건강이 위중하다, 이런 서신을 이제 정보를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소유럽에 이분의 건강 상태가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나라에도 오는 거죠. 육당 체남선이 톨스토이가 돌아가신 게 1910년 11월입니다.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나라 육당 체남선이 12월 달에 소년이라는 잡지에 특별호를 냅니다. 특별호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시를 발표를 해요. 내가 선생의 작품을 번역하기를 소개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여 소원토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 달도 채 안 돼서 특별호를 내서 선생을 기념할 만큼 당시 최남선은 톨스토이를 무지무지 존경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유럽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톨스토이는 그만큼 거대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괴테 이후에, 볼테르 이후에 사실 서양사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작가였던 겁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장례식입니다. 톨스토이 장례식에서 무덤 파는 장면 보이시죠? 그렇죠? 그게 무덤을 파고, 당시 톨스토이가 돌아가셨을 때 군대에서 군이 나왔습니다. 군이 파병을 해가지고 혹시 이게 반란 사건으로 똥으로 번지지 않을까 상호만 경계하에서 장례식을 치렀고요. 이게 야스나의 빨야나 지금 톨스토이의 그 생가로 올라가는, 박물관으로 가는 문입니다. 폴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아까 보였던 생가가 있습니다. 여기 10월 28일이라고 러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날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10년 10월 28일에 들어가셨는데 이거 부력입니다. 실력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날의 달력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달력을 바꿉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3일의 차이가 나거든요. 1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모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자, 이런 톨스토이. 그 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좀 이따 할 텐데, 자,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이 문학작품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사전 지식을 좀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러시아죠, 러시아.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작가라는 얘기부터 이제 당연한 질문인데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러시아. 오늘날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제 황 선생님도 계시지만 미국과 서부의 영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면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저쪽 위쪽에 올라가면 국경을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죠. 그렇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사실은 기차를 타고 당연히 나갈 나라가 사실 러시아이죠. 그렇죠? 중국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일제시대부터 생각해보시면 그 당시에 북한도 이쪽 지방 생각해보시면 훨씬 더 열려있는 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을 합해도 사실 러시아 땅과 한반도의 74배를 되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차로 따져도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따지면 10시간입니다. 미국은 서쪽 동쪽 합해도 4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동부 서부 해서 4시간밖에 안 되는데 호놀룰루까지 하와이까지 합해서 4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간,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소비에트가 무너졌을 때 미국에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봤는데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해서 망했나 살펴보니까 부채국이 아니라 채권국가였다.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무지무지 많이 하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빚을 져서 빚이 많아서 망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어느 마을을 가든 시베리아의 어느 마을 가보시면 농장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거 먹고 살만한 자족적인 경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물론 그것만 갖고 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사실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는 그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가 사실 러시아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거고. 자, 또 하나. 도스토옙스키 작품과 톨스토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만나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모두 다 러시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언제 기독교화 되었는가? 라고 하면 정확한 연대가 있습니다. 988년. 러시아 역사에서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는 해인데 988년에 러시아가 기독교를 동로마에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오늘날은 터키죠. 터키 컨스탄티노플로부터 기독교를 수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캐톨릭을 로마에서부터 기독교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988년이면 중세잖아요. 중세고 그 당시에 종교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러시아 역사의 전개는 어디로? 서유럽과는 구별되어지는, 단절되어지는 역사를 이것 때문에, 이 종교의 수입 때문에, 종교 개혁 때문에 개혁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중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쪽하고 러시아가 잘 교류하지 못하는. 그래서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세계사국과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는 유럽의 주변부 국가였고 농업 국가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 어떻게 배웠는지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서유럽에서부터 수입하지 않고 로마에서부터 가져오지 않고 캐톨릭을 가져오지 않고 동로마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계시는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블라지미르 1세라는 분입니다. 블라지미르 1세가 이 동로마에서 기독교를 수입하는 분이시고 뒤에 있는 이분이 황후자 소피아입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들이 입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그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거고, 이 당시 저기에 침례 받는 장면이죠. 성경의 한 장면을 따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키예프에 가면, 오늘 키예프는 어디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있는 성화입니다. 성화를 가졌고,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그림으로 된 성서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중들이 성서를 몰랐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이라 해서 빛이 내려오죠,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의 한 장면 같은 걸 연상시키게 됩니다. 자, 잊지 말아야 것,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 이게 용사들이라고 해서 러시아에 가면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러시아에 가면 트레치아코프 파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파락인데요. 여행 가시면 꼭 들리셔야 할 곳입니다. 크렘린에 가실 게 아니라 크렘린 시간이 없으시면 크렘린하고 트레치아코프 중에 어디를 갈래? 그러면 저는 여기를 갑니다. 아무튼 거기에 가면은 걸려있는 트레치아코프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몇만 점을 컬렉션, 22,000점 정도를 컬렉션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시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화랑이 트레치아코프 화랑입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가트리라는 사람, 마가트리 용사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이 뭘 뭐냐면 러시아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이고 원래 보시면 남자들은 굉장히 키가 큽니다. 크고 머리는 아마빛이고 잘생겼어요. 파란 눈에 잘생긴 사람. 여자들은 물론 예쁘지만 제가 보기엔 남자들이 더 잘생겼어요. 키예프를 얘기했는데 자, 이 당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988년을 말씀드렸죠. 러시아 기독교. 근데 그러면 역사상에 러시아인이 등장한 건 언제일까? 역사상에 러시아인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사실은 BC 5세기에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의 남부지방, 그리스의 식민지가 오늘날의 흑해 지방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요. 그곳에 사실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러시아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건 역사상에 나와 있는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않은 겁니다. 혹은 스키타이족, 이란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던 사람들이 러시아인이었을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건 이제 역사상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고요. 정확하게 문헌상에 남기 시작하는 것들은 굉장히 늦습니다. AD 한 6세기에서 7세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라 시대. 이때부터 러시아인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면 슬라브족입니다. 슬라브족. 러시아인은 슬라브족입니다. 슬라브가 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나눠지고요. 남슬라브가 발칸반도 위에 불가리아 지방, 이쪽 지방입니다. 서슬라브가 폴란드죠. 폴란드, 체코, 이쪽이 서슬라브가 되는 거고요. 동슬라브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벨라루시는 백러시아라는 뜻이에요. 백러시아. 하얀 러시아. 자, 이들이 동러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슬라브 민족이 출현한 것은 사실은 AD 6세기에서 7세기 정도. 그리고 이들이 이제 쭉 이동하면서 초원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됐고 그들이 맨 처음 정착한 동슬라브족이 맨 처음 정착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사실 키예프였습니다. 키예프는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인데 사실 끼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끼 형제들이 와서 세웠다. 사남매였다고요. 누나가 하나 있었고 누이가 하나 있었고 형제들 3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만든 도시가 키예프입니다. 여기가 수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거는 러시아 민족의 원래의 수도는 어디였다? 모스크바가 아니고 키예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천은 쭉 올라가면 우크라이나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죠. 이건 이제 또 다른 주제이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상으로 보면 이들은 한 형제였다. 한 형제였어요. 자, 이거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세르게 파사드라고 모스크바의 근교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정하면 러시아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988년이 있었어요.
그건 88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러시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세기 중엽부터 1230년부터 시작해서 한 250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습니다. 몽골의 지배. 이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기스칸을 우리 원나라 때,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원나라가 어디까지 쳐들어갔던 거냐면 러시아까지 쳐들어갔던 거예요. 러시아까지 쳐들어가서 세계사에서 보시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로마도 넘어갈 뻔했는데 그 당시에 징기스칸이 죽고 하면서 연락이 와갖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러시아는 그 당시에 금장한국에서 볼가강유역의 금장한국이라고 해서 마투 징기스칸의 손자가 그곳에 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몇 년 동안? 250년. 250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제 36년을 얘기하면서 긴 세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일제 36년을 얘기하면서 그 기간 동안 오늘날 우리도 아직도 그 얘기를 하죠.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근데 250년의 세월 동안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의 흔적이 없었겠냐고. 그렇죠? 이거를 러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몽골의 멍해라고 얘기합니다. 다스타노스코의 이거라고 해갖고 몽골의 멍해, 소 멍해 아시죠? 소를 쟁기질할 때 목에 채웁니다. 그만큼 러시아에서는 어둠의 역사예요. 자기들의 역사에서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 그 기간 동안에 근데 흔적을 남기는 거죠. 어떤 흔적을 남기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이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 전역이 러시아가 기독교가 완전하게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넓잖아요. 러시아가 부침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권 선생님 그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기차로 가면 대략 얼마나 걸리죠? 17일 정도 걸려요. 14일에서 17일. 그 정도 걸려요.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그러셨어요.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다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별로 높은 산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평원이에요. 평원. 근데 이러한 평원 가운데 사실은 멀리 널찍한 곳에 이러한 수도원들이, 교회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몽골의 집에. 무슨 말씀이냐면 몽골 사람들의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현자를 우대하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자. 이 양반들이 들어와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 몽골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당시 몽골은 동아시아 최고의,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원초연대기라는 러시아의 우리나라 삼국유사와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처음에 둘이 싸웠대요. 와가지고 싸워서 처음에 한두 번 이기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기록에 뭐라고 하냐면 말을 타고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먹고 자고 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을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그 위에 날번지 위에다가 사람들 놓고 말로 뭉겨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 불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랬죠. 고려시대 그랬죠. 그래서 다 고려양 여러 가지 소녀도 우리 처녀도 끌려가고 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동일하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나중에는 결국 항복을 하고 공물을 바치는 거죠. 근데 항복을 하면 그들 가운데 자율권을 허락했어요. 자율권을 허락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누구를 도와줬냐면 이들이 사실은 수도사, 신분입니다. 교회에 이들이 식자 계급이었고 이들이 글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원을 해서 러시아 민족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서 성서가 신구약이 다 번역이 되어지고 대량의 성서가 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수도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역에 수도원이 들어서면서 이들에게 웅노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고 자율권을 허락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도시들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이 대개 다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티피컬한 형태는 5개입니다. 5개로 넣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또 하나 몽골에 남긴 그 문화적인 어떤 흔적 가운데 하나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드레 류블리오프의 3일성이라는 안드레 류블리오프 들어보셨죠?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안드레 류블리오프 그렇죠? 거기서 나온 사실 신부입니다. 성상화를 그리던 신부의 이름이 안드레 류블리오프고 그분이 그 1420년대에 그랬을 거라고 추정되어지는 성화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는 그림으로 된 성서예요. 민중들이 그림을 몰았기 때문에 이런 성화들이 대량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들이 아시는 것처럼 1917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볼셰비키 정권은,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은 무신론이었잖아요. 무신론이니까 종교를 탄압했었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성당에 있었던 성화들 같은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당이나 교회가 뭐로 쓰여지냐면 농기구 창구 이런 것으로 쓰여지게 해가지고 이제 방치되었던 거죠. 이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세르게이 파사드 제가 보여줬던 그곳에서 그 성화가 발견됩니다. 오늘날 이건 어디 있느냐? 트레치아코프 화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랑의 특별 전시실에 거의 국보급으로 모셔져 있어요.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성화는 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3일성이죠. 삼일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삼일체 민중들이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린 거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누구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죠? 두 분 중간에 계신 분,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죠. 순종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복장이 뭐예요? 금색을 입죠. 변함없는 본질적이고 변함없는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금색은 변하지 않지.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걸 알 수 있나요?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아시죠? 옷은 사실은 자색의 옷이죠. 왕의 옷이죠. 그리고 어깨에는 뭐가 들어져 있습니까? 금장띠가 들어져 있죠.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는 사람이자 신이었던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는 뜻은 사실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과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영이라는 뜻이 사실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람과 같이 가벼운 존재 그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가볍게 표시해서 사실 예수 세 분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신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잘 보세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죠. 천사입니다. 천사를 그렸어요. 천사도 안 보이죠. 천사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렸느냐? 그래서 그걸 어디서 시제를 가져오냐면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 가져옵니다. 구약 성서에 보시면 성경의 구약 성서에 창세기라는 첫 번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세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길거리에 멀리 서 있었는데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멀리서 객세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손들을 붙잡았죠. 저희 집에 머물고 가십시오라고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바로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죠. 그래서 보시면 저 뒤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집 앞에 있었다고 하는 상수리 나무가 표현되어 있고 그 뒤에 언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장면을 가져다가 성화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아,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런 성화가 대량으로 제작이 돼요. 대장이 되어지고 러시아 성당에 가시면 우리하고 달라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의 인물들, 톨스토이 작품의 인물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죠. 예배를 볼 때 어디서 예배를 봐요? 성화 앞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온 장면. 사실은 이게 이콘의 벽이라고 해서 러시아 이콘들, 아까와 같은 성화로 이루어진 벽이에요. 그렇죠? 성당 안에 들어가시면 전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온 사방이 러시아 교회는 성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다들 서서 예배를 보는 거죠. 서서 예배를 보고 반주가 없어요. 반주도 없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없고 캐톨릭과 다른 점이죠. 그냥 다 아카펠라로 합니다. 그렇죠? 아카펠라로 4부, 6부 나눠가면서 정말 찬송합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숭고합니다. 향을 피우고 양초를 피우고 그리고 이 성화 앞에 가서 사실은 기도합니다. 옆쪽에 가는 어떤 성화에 가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들어 서 있습니다. 왜? 그 성화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니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길게 줄을 들어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화, 이게 이제 다른 문제인데, 성화는 단순하게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표와 기가 결합되어져 있는 완전체입니다. 그렇죠?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마리아 상을 놓고 이 조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성화도 그와 같습니다. 자, 몽골의 지배를 얘기하면서 제가 뭘 흔적을 남겼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기독교화가 정착이 되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러시아의 몽골의 지배가 남긴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사실은 러시아의 전제 정치의 경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건 일리아 레핀이라고 러시아 대표적인 19세기 화가인데 양반이 그린 1981년 11월 16일 이반 레즈와 그의 아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할아버지 노인이 젊은이 한 사람을 껴안고 부둥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피를 흘리고 있고 앞에 보시면 철장이 놓여 있습니다. 쇠 몽둥이로 얻어 맞은 거죠. 자, 어떤 장면이냐? 저기 껴안고 있는 분은 이반 4세입니다. 이반 4세는 사실은 이반 그로즈니의 번역입니다. 그로즈는 그로자, 네오입니다. 천둥번개, 천둥번개. 그것의 형용사 형태인데 무섭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뇌제라는 게 일본어. 제가 어떻게 용어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돼 있더라고요. 뇌제 일본어가요.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반 4세의 별명이 이반 뇌제였습니다. 폭군 이반 4세. 근데 그 양반이 자기 아들을 사실은 때려서 죽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가져와서 왜 죽였느냐? 이반 4세가 사실은 이반 3세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반 3세가 있었겠죠. 이반 3세가 아버지입니다. 이반 3세 때 러시아가 드디어 몽골의 지배를 무찌릅니다. 몽골의 지배를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하죠. 그때 어디서 그러니까 이반 4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예프가 러시아인의 중심 도시였을 때 몽골에게 지배를 당했다고 했죠. 침략을 당했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키예프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곳이 사실은 서쪽으로 동쪽이죠. 떨어져 있던 곳이 모스크바였어요. 모스크바가 상대적으로 몽골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점점 힘을 키워서 모스크바 강변가에서 새로운 도시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몽골의 지배를 붙인 사람이 이반 3세였어요. 독립을 쟁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반 3세가 쓴 용어가 뭐냐면 짜르라는 용어입니다. 짜르 여러분 들어보셨죠? 푸틴 대통령 보고서 새로운 짜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제라는 뜻인데 짜르는 카이사르, 라틴어로 하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가 뭐예요? 직책이죠. 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저의 러시아적인 표현이 짜르가 되는 거죠. 짜르입니다. 근데 그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왜 이게 가능했느냐? 이게 언제냐면 15세기 중반이죠. 독립을 쟁취한 게. 1453년에 동로마가 망합니다. 1453년에 동로마가 어디로부터? 터키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요. 함락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동로마 기독교 국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많은 성직자들과 지식인들이 어디로 가요? 모스크바로 도망을 갑니다. 모스크바로 피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스크바 이들이 가가지고 만들어준 이론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모스크바 제3 로마설입니다. 모스크바 제3 로마설. 이게 뭐냐? 첫 번째 로마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로마에 콘스탄티노플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로마는 어디다? 모스크바다. 그리고 제4의 로마는 없다. 결국 뭐냐? 제3 로마인 모스크바의 신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장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1장, 22장에 가면 하늘로부터 한 성이 내려옵니다.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이 당시에 동로마에서 넘어갔었던 식자계국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는 바로 신의 도시가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스크바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지는 거죠. 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신의 도래를 가져올 나라가 누구다? 러시아다. 그리고 러시아 민족이다. 이런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누구예요? 도스토옙스키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어보시면 특히 어디에? 악령 혹은 백치 이런 작품을 읽어보시면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얘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실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은 범슬라브주의라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요. 사실은 러시아의 민족이 서유럽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슬라브 민족이 서유럽 민족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는 어디부터 비롯되어졌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모스크바 제3 로마설이라는 굉장히 사실 우파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념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2반 3세입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2반 4세국에 오게 되어지면 이 양반이 이제 왕이 러시아가 이제 몽골의 지배를 붙이려고 모스크바가 그때 이제 수도로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크바가 이제 수도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2반 4세는 그런데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자기 부인이 아나스타시아가 있었어요. 아나스타시아가 있었을 때 젊었을 때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현자로 나옵니다. 정치를 잘했다라고 해요. 잘했다라고. 근데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나스타시아가. 그러면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일찍 죽으니까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측근들을 의심하고. 당연히 전제 권력 앞에는 귀족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모의하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출장을 갔다 와보니까 자기 아들내미가 누구와 귀족들과 모의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들한테 추궁하다가 싸움이 난 겁니다. 말다툼이 나서 화가 나서 꼭 해가지고 아들을 때려 죽인 겁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반 3세부터 시작해갖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러시아는 무슨 국가? 전제정의 국가였습니다. 황제가 지배하는 국가였었죠. 근데 이런 전제정의 어떤 국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몽골의 지배였다는 거예요. 몽골은 잔인한 전지 정치를 폈던 거고요. 그 정치 경험이 자연스럽게 러시아 사람들한테 배워들었고 이 전제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바실리 스위코프의 대귀족부인 모로조바라는 이것도 제가 가져온 그림들은 거의 다 트레체코프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러시아에 가시면 꼭 트레체코프 화랑에 가셔야 합니다. 저는 거기서 나온 관계자는 아니고요. 근데 가고 싶나 합니다. 정말 제가 루브르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못지않은
더 좋은 것 같은데 러시아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에르미타주에 가시면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에 가시면 서양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러시아 그림은 밑에 작품판 안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이 화면보다 훨씬 더 큰 거의 벽면 여기 반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대형판입니다. 이 그림인데 시스리코프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아주 특이하죠.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한 여인이 저 하늘 향해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썰매를 타고서 말을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손에는 뭐가 착고가 차 있고요.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끌려가는 거. 자, 이건 어떤 사실을 그리고 있는 거냐면 러시아 역사에서 17세기 중엽 1666년부터 1667년 사이에 러시아의 종교가 분열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당시에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였었고요. 그렇죠?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동로마에서부터 기독교를 수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동로마잖아요. 영향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대주교가 러시아로 파견이 되었어요. 파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 니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니콘 대주교가 러시아에 와 보니까 그리스에서 하고 있는 전례의식하고 다른 거예요. 전례의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례의식을 그리스식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통일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1660년입니다. 17세기 중엽이고 러시아의 기독교 수입된 것은 988년이었으니까 우리가 지켜온 전례가 있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다리 아프시지 않았어요? 서 계신 거죠 지금? 앉아있어요. 괜찮으세요?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큰 차이가 아니고 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님이 할렐루야를 하면 성도들이 따라서 할렐루야를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걸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그러니까 성호를 걸 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성호를 걸 때 3손가락 할 거냐, 2손가락 할 거냐. 그렇죠? 그 문제. 성찬을 받으러 올 때 왼쪽에서부터 돌아서 나올 거냐,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올 거냐. 왼쪽은 악마의 방향인데 니들이 왼쪽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막 싸우는 거다. 혹은 크리스토스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이걸 줄여서 X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 줄임말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이걸 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나중에, 그래서 러시아 전통적인 정교를 주장했었던 사람, 우리의 전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러시아 구교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원래 니콘의 어떤 그 개혁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신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 중에 구교도였던 대귀족부인 모로조바가 끌려가는 장면. 잔인하게 탄압을 했어요. 이들이 이제 구교들이 몰려가 나중에 집단 불합을 이루고 볼강역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질러서 교회에다 가둬놓고 불질러 죽이고 많이 됐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그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사실은 아바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러시아 문학 작품 중에 아바꿈의 생애전이라고 해서 아바꿈이라는 사제가 자기가 어떻게 탄압을 받게 시베리아의 유형을 가서 생활했고 이런 걸 쭉 기록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잘 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읽으시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시켰습니다. 몇 손가락? 2손가락. 2손가락. 구교도들은 성호를 걸 때 얘기를 하자. 우리는 둘로 합니다. 우리 절로.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보 성자입니다.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2손가락으로 옹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밭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게 러시아의 정교 분열을 나타내는 거고 이들을 일컬어서 구교도를 일컬어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라스콜리키라고 했습니다. 라스콜이라는 뜻이 러시아어로는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분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면 혹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죄와불을 읽으셨으면 죄와불의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리키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되죠. 주인공 도스토옙스키의 라스콜리코프는 어떻게 분열되어 있을까요? 분열되어 있는 자죠. 그렇죠? 왜 분열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취업을 하실 때 여쭤보십시오. 그렇죠? 뭔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걸 이제 문학계 뽑는 캐릭터님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가지고 뭔가 드러내보자 하는 거죠. 뭐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러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뾰트르 대제입니다. 뾰트르 대제 이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잘 아시는 베제르부르크를 건설한 사람이고 이게 1703년입니다. 18세기 초에 베제르부르크를 건설합니다. 왕이 되보니까 처음엔 공동왕으로 이복 동생하고 같이 왕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 해서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낙후한 이게 정말 서유럽을 이제 자기가 실제로 신하를 들고 신부를 속이고 서유럽에 견학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낙후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개혁하겠다 그래갖고 그 유명한 모토 서쪽으로 창을 내라. 동쪽이나 남쪽으로 창을 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모토는 그게 아니었어요. 서쪽으로 창을 내라. 그러면서 유럽으로 나가기 위한 항구를 찾은 거죠. 그 항구가 어디예요? 오늘날 베제르부르크입니다. 베제르부르크는 원래 핀란드만에 있었던 조그만 어촌이었어요. 어촌이었고 갈 때가 푸시킨의 청동기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그 작품에 보시면 이 당시 베제르부르크가 건설될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가 달고 어부들이 한가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곳에다가 뾰트르 대제가 법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항구에 들어오려면 배에다가 돌과 목재를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정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뼈 위에 건설된 도시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 위에 건설된 도시고 피터 대제는 러시아는 뾰트르죠. 영어로 피터고 피터 대제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중사에서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아름다운 도시 베제르부르크가 건설됩니다. 자, 이분이 있죠. 그렇죠? 이분이 이게 청동기마상인데 이것도 가보실만 해요. 가서 보시면 재미있어요. 이게 지금 팔코네라는 이탈리아 조각가가 와가지고 만든 겁니다. 화강암은 근처에 좀 먼 도시에서 끌고 온 하나짜리 돌이에요. 하나짜리 돌이고 저 말꼬리 뒤에는 사실은 여기 잘 없을 것 같아요. 말꼬리 뒤에는 이 뱀입니다. 뱀을 형상화해서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구습인 러시아를 밟고 새로운 러시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말을 지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뱀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자, 저 뒤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노란색 건물이 러시아의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저것을 이렇게 만들었죠. 오늘날. 자, 그러면 이 청동기마상을 만들어준 건 누구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가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모스크바가 수도였다가 이때 피터 대제 때 1703년 때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러시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관등제도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체계처럼 러시아도 14개의 관등 체계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외들은 당연히 수염을 길렀고 러시아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수염을 못 기르게 했어요. 체험령에 넣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갑오경장 때 체험령 내렸던 거, 단발령 내렸던 것처럼 러시아도 피터 대제가 체험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개혁을 해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피터 시대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수도가 언제까지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나오는 4대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쥐아볼, 백지, 악령, 까라마소프의 형제들. 이 작품들의 배경은 다 어디예요? 베제르부르크. 그렇죠? 도스토옙스키는 베제르부르크의 작가이고 톨스토이는 어디의 작가예요? 모스크바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는 귀족들이 등장하고 농민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에는 귀족들보다는 도시 하층민, 노동자들, 인텔리겐처들이 나오죠. 두 사람의 작품 경향이 사뭇 다르죠. 그리고 하여튼 이때 건설된 앞에 귀족 사이에 화려한 면이 있으면 이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뒷골목에 노동자들의 비루함이 있는 거죠. 그 비루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입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찍은 거고요. 보시죠. 자,
이 청동기마상을 만들어준 분이 이분. 이게 누굴까요? 예까제니나 여제입니다. 예까제니나 여제는 사실은 독일의 공주였어요. 독일의 공주가 러시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세는 도시국가예요. 그렇죠? 독일을 생각하시면 성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가문하고 섞이는 거죠. 나중에 니콜라이 2세의 마지막 황제의 아들내미가 혈우병을 앓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혈우병의 유전 원진을 따져보면 어디까지? 영국 왕실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논문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 당시의 왕족들은 각나라의 왕족들은 서로 섞이면서 살았던 거고요. 이 양반도 사실 독일의 공주였었어요. 러시아로 시집 왔을 때 러시아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정부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정부도 많았고 권력력도 대단했고.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자기의 정통성이 없었겠죠. 피는 하나도 없죠. 섞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정치적 기반이 튼튼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는 유치시키냐면 자기를 계몽군주로서 나는 법에 의해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시 유럽의 사상가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볼테르였고, 볼테르와 함께 서신 교환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시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아까 청동기마상을 그러니까 시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시할아버지의 상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누구를? 피터 대제의 사실은 그 법통을 따라서 다스린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방항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동기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귀족들한테만 특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귀족들은 잘 살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마을 전체를 주는 거예요. 농물을 주고 땅을 주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때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카제네 때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부가초프의 반란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 pushkin의 대위의 딸입니다. 대위의 딸을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사실은 이 부가초프의 반란, 부가초프가 나오고 실제로 예까제네 여자가 등장합니다. 읽어보시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18세기 말 19세기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어떤 불평등 이런 것이 점점점 심화되는 거죠. 자, 이 심화의 어떤 러시아의 어떤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게 뭐죠? 바실리 페로프라는 사람의 트로이카입니다. 그렇죠? 19세기 러시아 이게 실제 있었던 인물을 모델로 해서 그린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소년이 나중에 사실은 죽습니다. 이게 보세요. 트로이카는 원래 말 세 필이 끄는 마차예요. 여름에는 마차고 겨울에는 썰매죠. 썰매를 끕니다. 영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트로이카 그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썰해야 좀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 비극적으로 누가? 아이들이 끄는 거죠. 그 당시 1861년에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이 일어납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에도 그럽니다. 이게 1861년. 안나 까리나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노 해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방에 있었던 시골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요.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뭐예요? 올라와서 수공업이나 이런 가래공업에 나가지고 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거죠. 안톤 치오비라는 러시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수업에 다루진 않지만 안톤 치오비의 작품 중에 졸린다 혹은 자고 싶다 요즘 번역이 몇 가지로 바뀌어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아이가 도시로 올라와가지고 뭘 하냐면 도시로 올라와서 아이 유모 역할을 합니다. 유모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집은 어떤 거냐면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주인집 아주머니는 일을 하고 부부는 일을 하고 소년한테 아이를 보라고 합니다. 아이가 뭐죠? 이거 뭡니까? 요람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졸린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앉아있고서 계속 일만 시키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이 아이를 목졸라 죽입니다. 이게 실제로 취업 작품에 안톤 치오비의 작품입니다. 사실 있었던 그 당시에 사실은 아이들이 영아노동이죠. 영아노동인데 아주 취약한 러시아의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아들은 누군가가 힘겹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눈 내리는 날 사실 말 대신에 끌고 있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혁명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이 이제 고조이 되어지고 1884년 19세기 말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냥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누구도 엉거주춤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머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김나줌에 다니는 아이는 중학생 같이 보이죠. 김나줌이 그 당시는. 아이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알기 때문에 표정이 좀 반가워요. 그렇죠? 밝습니다. 근데 소녀의 표정은 겁에 질려 있어요. 누구지? 하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동생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도 표정이 사실은 반갑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 사실은 일리아 랩빈이 그 당시에 알렉산드르 2세가 시해를 당합니다. 황제가 시해를 당하면서 누구한테 시해를 당하냐면 인민의지 당원이라고 당시에 많은 당들이 생기는데 사회주의 당의 한 당이었던 인민의지 당원에 대해서 당원이 황제를 시해합니다. 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도망갔다가 돌아온 장면을 포착해서 이게 여기에 그림에 관한 에피소드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그러니까 이 얘기 하면서 말씀드려도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보시면 사실은 혁명에 관한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 자, 후키레프라는 사람이 그림 평등하지 않고요. 평등하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노인과 소녀가 결혼하니까 뭐가 평등하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그림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정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전 선생님은 기억나시나요? 좀 예. 부유청 기준한테 동안한테 강인한테 예전에 제가 오늘 오셨는데 제가 아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는 사실은 대상인입니다. 상인이고 모스크바의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게 왜 제가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있는 신부가 나중에 나이가 먹은 뒤에 초상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 초상화가 어디서 발견이 되었냐면 볼가강 뉴욕에 있는 한 마을에서 발견이 돼요. 볼가강에 있는 한 마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을은 한 60호에서 70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첩들이죠. 일종의 첩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대부호였고,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상인이자 공장장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저쪽 북쪽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까지 볼가강이 그러잖아요. 볼가강 유역에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모필 갖다 팔고 남쪽에 상류를 갖다가 올려오고 해가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소녀를 보세요. 손을 보세요. 반지를 받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저 뒤에 보시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할머니가 계시죠?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전 부인.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저 희끄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큐레이터들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큐레이터 선생님이 갑자기 알게 됐는데 엑스레이 찍어봐서 알게 됩니다. 제가 전전 부인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유령처럼 찾아와 있는 전전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피레프가 그리고 있는 비판적 리얼리즘이죠.
19세기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안톤 체오 플러스 거기뿐만 아니라 19세기의 러시아 화가들은 러시아 사회를 아주 치밀하게 그려내면서 그 뒤에 작가의 비판 정신을 함께 그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리얼리즘 중에서도 크리티컬 리얼리즘, 비판적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이제 성립자의 이 사람이 누군가요? 잘생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는 너무 젊지 않으세요? 에이? 화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 화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신부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화가가 친구였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참석을 했던 거죠.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이 들러리로 이제 와서 쓴 거예요. 친구가 사랑하는. 왜 그랬을까요? 신분 차이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는 잘 사는 집 상인 집 아들이었고요. 당연히 반대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의 소녀들의 상황, 러시아 사회의 소녀들이 우리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뭐 시골에서 뭐 하면 아버지는 술 마시고 때리고 러시아 그랬던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네크라소프의 작품 중에 러시아는 누구에게 살기 좋은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은 체르니첵스키라는 러시아의 작가가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 작품. 그 작품에 보면 19세기 러시아의 소녀들의 상황이 나와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맨날 때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밥이나 죽는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돼? 나가서 길거리에 여자가 창녕하는 그 테마를 누가 다뤄요? 도스토옙스키가 다뤄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숲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하로부터의 숲. 후기 장편 소설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유배를 갔다 오는 방 안에서 작품인데 그 작품에 보시면 그 테마, 창녀의 테마가 직접 나옵니다. 이 사람, 이 소녀도 그럴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러시아 사회에 대한 비판, 신랄한 비판이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또 소령의 청혼입니다. 밖에서 머리 벗겨진 저 남자. 소령 참 안 맞죠? 잘 안 맞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죠. 그렇죠? 설마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안 낯가리는 안 낯가리는 누나도 남편과 나이 차이가 20살. 안나와 딸이 물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지만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작품도 사실은 그걸 다루죠. 소녀와 청, 그러니까 소령은 귀족이죠. 귀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14개의 관등을 갖고 있었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군대 국가예요. 니콜라이 1세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는 무가 문보다 위에 있습니다. 관등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은 다 병사가 되는 거고 귀족들이 영관급이 되는 겁니다. 유관부터 시작해서 소령이니까 귀족이 되는 거죠. 이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귀족들은 맨 노는 거죠. 뭐. 명제를 갖고 있고 농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죠. 집사가 농사 지어주면 다 혹시 팔아가지고 갖다 주면 그동안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노름하고 술 마시고 하다가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을 하죠. 누구한테? 상인 집안에 가는 거죠. 상인 집안에 가서 이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저 안에 있는 수영기를 부은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복장이 당시에 농민 상인들이 입고 있었던 대표적인 복장입니다. 전대를 찰 수 있는 그렇죠? 그 복장. 거기서 집안에 가서 왜 치창거든요. 치창. 전 지금도 일부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결혼할 때 여자들은 더 뭐 이렇게 뭐막 시댁에다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 학생 남학생들한테 우리 그러지 말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남자들한테 집에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 남학생들 집 구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작업할 때 집 구하라.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같이 해야죠, 같이. 이게 이 당시 있었던 얘기죠. 시집갈 때 사실은 물론 귀족이 있기도 하니까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그걸 노리고서 사실은 상위 집안에 신분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수염을 꼬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따라가니까 바퀴벌레가 있어요. 뭔가 의제 바퀴벌레 같은 놈이라고 화가 얘기하고 싶은지. 소녀는 꿈꾸는 겁니다. 소녀는 꿈꿔요. 보세요. 쇼를 떨어뜨렸잖아요, 쇼를. 그쵸? 이 당시 소녀들은 뭘 읽고 있어요? 영국과 독일의 낭만주의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연애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돼요? 손수건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수령이 주워서 건네면서 아주 로맨틱한 말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꿈꾸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자, 유명한 그림입니다. 니콜라이 게라는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성경에서 들었죠.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중에 이 장면, 저 건장한 청년이 누굴까요? 건장한 청년이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고 어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예수죠. 그리 신문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이 왕이라고 칭하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니까 이 사람을 좀 죽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에서 당연히 시저 위에 그 황제 위에 다른 왕이란 있을 수가 없는데 정치범이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자기 민족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좀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신문하죠. 신문하는. 근데 빌라도가 신문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풀어주겠다는 거죠. 대신 우리 너희들의 그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축제일이 되면은 주인 중에 한 사람을 속방하려는 것이 있었으니까 바르바라는 사람하고 예수하고 중에서 내가 그들을 예수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바르바라를 풀으라고 그러죠. 자, 이거를 모티프로 해서 쓴 재미있는 소설책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그거 많지 않아요. 그쵸? 그 장면입니다. 이거 많이 근데 뒤집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남자가 오히려 빛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건장한 이교도의 청년이잖아요. 둘이 동갑이었어요. 그렇죠? 둘이 동갑이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자살한 걸로 나왔어요. 군인이었죠.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중에 당기의 군인이었죠. 양반이 묻는 거야.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따지고 그렇게 다닌다는데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진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그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묻는 진리의 개념과 예수가 답하는 진리의 개념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요한 둘이 이 그림이 베젤부룩에 전시가 됐어요. 전시가 됐을 때 이 그림이 당연히 비교육적이라고 반계몽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해갖고 이 그림이 철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초라한 거죠. 우리가 성화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는 어때요? 예쁘죠.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아주 초췌한 모습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 예수에 대한 여러 기록이 있었는데 예수는 누구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어디죠? 이사야 이런 기록에 보면 많은 땅에 난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많은 땅에서 가물었는데 순이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잘생겼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존재였는데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베젤부룩 시장이 이 그림을 철시하라고 해서 3일 만에 철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트레처코프가 샀어요. 왜 샀을까요? 왜 샀냐면
레프 톨스토이가 이 그림을 트레저코프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왜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니콜라이 게이가 좀 이름 이상하죠. 원래 프랑스 계열의 혈통이었던 러시아입니다. 근데 니콜라이 게이는 사실 톨스토이를 추종하던 톨스토이주의자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들, 렛빈도 마찬가지고요. 렛빈이 어디에 살죠? 렛빈의 영지가 어디 있냐면요. 페체르부르크에서 핀란드 쪽으로 가는 그곳에 있어요. 핀란드 쪽으로 넘어가는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야스나의 빨려나까지 톨스토이가 렛빈이 화가 렛빈이 자주 왔어요. 방문했어요. 그 당시 많은 인텔리겐처들이 이 톨스토이를 그만큼 숭앙하고 찾아왔던 사람. 걔도 그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주의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림을 좀 사달라고 후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그림을 사게 돼요. 자, 이게 렛빈이 그림입니다. 렛빈이 말년의 톨스토이, 숲속에 누워있는 톨스토이를 그린 책을 보고 농민들과 함께 풀베기를 하고 톱질을 하고 했었던 톨스토이를 사실은 한 사람이 존경을 했던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좀 더 하죠. 10분만 더 하고 싶은데 잠깐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 아까 그 진이랑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소설 제목 거장과 마르. 거장. 메스터. 거장과 마르가리타. 마르가리타. 자,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제 간단하게 다음 여러분이 자세하게 하실 거니까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 이제 안나까지 읽으실 텐데 그 유명한 거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울루스키의 집안은 온통 어수선하게 이를 데 없었다. 제1부 1장의 첫 장면. 그렇죠. 모든 가정은 서로가 비슷해요. 근데 불행한 가정을 많이 들여다보면 다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자, 동의하면 되셨습니다. 자, 다음 여행 때 더 생각해 보시고 말고. 그 다음, 톨스토이 하면서 문학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톨스토이의 그 안나까리나는 유명한 작품. 그 소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륜소설이죠. 러시아의 유럽의 3대 불륜소설이 있어요. 19세기. 뭐죠? 마담 보바리, 안나까리나, 인형의 집. 그렇죠? 자, 그 중에 안나까리나, 불륜소설. 안나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브론스키 오빠의 집이죠. 오빠가 바람을 폈어요. 가정교사. 그래서 그 집에 바람을 피워서 그 집의 중재자 역할로 집안의 풍지박산이 돼서 온 겁니다. 근데 모스크바에 와가지고 잘 페체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왔어요. 잘 모스크바 집에 오빠가 살고 있으니까 중재를 잘 했는데 중재하는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사교계 모임에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프론스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돌아갔어요. 어디 돌아갔는지 중계를 마치고 페체르부르크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와서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훤히 밝은 후였고 기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역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자 집안일, 남편일, 아이일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요 앞으로 며칠간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과 걱정이 그녀를 감싸고 말았다. 기차가 멈추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역의 플랫폼에 내렸을 때 그녀의 주위를 끈 최초의 얼굴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어쩌면 좋아. 어째서 저희 애기는 저렇게 생겼을까? 남편의 냉랭하고 당당한 풍철을 보고 특히 지금 새삼스럽게 그녀를 놀라게 하는 이 둥근 모양의 차양을 떠받치고 있는 그의 연골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상하죠? 그렇죠? 아이가 7살입니다. 세료자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7살이니까 적어도 8년 동안 그 결혼 생활을 한 거고요. 그런데 한 번 8년 동안 보이지 않던 남편에게가 드디어 보인 거예요. 공감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요. 안나의 마음이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사실 도스토옙스키와 제가 보기에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톨스토이는
여성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정말 잘 드러냅니다. 그에 반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영 파입. 서로 다른 작가입니다. 정말 다른 작가. 자, 여기서 보여지는 남편에게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문학 기법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Making strange. 낯설게. 러시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주의부터 뭐가 있습니까? 신비평, 구조주의, 정신비평, 여러 가지 문학에서의 비평론이 있잖아요. 비평론의 선구가 된 게 뭐냐면 형식주의 비평론이 있습니다. 형식주의, 포멀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시코롭스키를 비롯해서 토마시옙스키, 러시아의 20세기 초엽의 문예 비평가들입니다. 러시아에서 최초로 문예 비평이라는 학문이 발생해요. 이전까지는 문예 비평이라는 것이 단독적인 학문으로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형식주의가 나오면서 독립된 학문 분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혁혁한 공을 한 것이 사실은 형식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이 했었던 주장이 뭐냐? 문학은 뭐다? 기법의 총체라는 거예요. 문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학의 본질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모인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낯설게 하는 기법. 낯설게 하는 기법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나왔을까? 헷갈리시죠? 내가 잠궈놓고 나왔을까? 안 잠궈놨을까? 내가 잠궈 수도꼭지 잠그고 안 잠궈놨나? 헷갈리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지각이 자동화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걱정돼서 돌아가 보면 다 꺼져 있죠. 꺼져 있고 다 잠궈져 있습니다. 지광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화되어진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낯설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예술이야. 예술이야. 그러니까 소설가는 뭐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낯설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예술의 본질, 소설의 본질이고 예술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게 러시아의 형식주의자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길이 그렇죠. 일상적으로 새로운 눈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아담이 어디에 왔어요? 에덴 동산간에 왔어요. 에덴 동산간에 하나님이 신이 모셔다 놓고 들여다 놓고 그 가운데 뭐를 가져와요? 동물들을 데려옵니다. 동물들을 가져와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뭐래요? 이름을 줘요. 동물들한테.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이름을 붙여주죠. 아담의 눈으로 처음 본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모든 기존의 관념이 없는 처음 본 자의 시선으로,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보면 전쟁과 평화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톨스토이의 사상적인 위기를 얘기할 때 54세 정도 됐을 때 톨스토이가 사상적인 위기를 겪고 이전에 자기의 생활을 다 폐기하려고 합니다. 54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54세 위험합니다. 이 작품은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대소설기라고 하는 안나 까리나 쓰고 전쟁과 평화를 썼었던 것이 톨스토이가 예술적으로 가장 성숙했을 때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사실은 이런 측면이 보인다. 무슨 말씀이냐? 이거를 뒤집어서 좀 더 발전시켜보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가졌던 것을 새롭게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귀족이어야 되냐 말이죠. 나는 왜 일을 안 해도 되고 저기에 있는 저 이반은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거느리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고 왜 저 알료샤는 저 추운 날에 저기에 가가지고 장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으로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부인하고 소피아하고 불화가 돼요. 1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3명, 물론 아이들이 3명이 일찍 죽었어요. 2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남아서 큰 장성한 8명까지 장성하게 됐는데 환갑 때까지 막내딸을 낳았어요. 원장이었습니다. 원장하고 힘도 세고 뭐 이런. 소피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애들 어떻게 키우라고.
그렇죠.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런 행위가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죽도 아주 싸웠어요. 나중에 톨스토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출합니다. 톨스토이가 가출했어요. 그래서 객사했어요. 집을 떠나서 죽어서 돌아왔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왔었던 장면, 밖에서 여러분 제가 어디서 얘기 안 한 건데 처음 얘기했는데 제가 좋은 틴트를 나눠드릴게요. 우리나라 인문학 작가 중에 이무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 작가의 작품에 보면 톨스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분이 쓴 톨스토이라는 희곡 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세요. 짧아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이무영 씨는 누가 어떤 작가냐면 농민 작가였어요. 농민 작가였는데 문학 활동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일본에서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시작해갖고 일본의 선생님 밑에서 도제 밑으로 들어가서 문학 활동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톨스토이 작품과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10번씩 읽히죠. 10번씩. 말이 그렇죠. 전쟁과 평화 10번 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톨스토이 작품과 죄와벌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무영 작품. 그 사람,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정말 그 당시 어떤 사실적인 것 한 정보가 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제 톨스토이라는 작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이 톨스토이와 부인이 싸운 다툰 장면이 나와요. 다투고 가출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 철도역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철도역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철도 타고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폐렴이 돌아서 급히 역에 내렸어요. 급히 역에 내렸는데 당연히 이제 큰아들이 오고 막내딸이 제일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목표를 했습니다. 찾아오고 하는데 부인도 왔죠. 부인이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부인, 그러니까 소피아가 톨스토이가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또 신경 불린다고 아예 아들이 차단하는 겁니다. 못 만나게. 그 정도로 굉장히 불화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 불화의 원인은 사실은 거기에 자기의 어떤 모든 기존의 삶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부활을 썼을 때 부활의 인세를 받았는데 그 부활 인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러시아에도 개신교들이 있었어요. 개신교들이 캐나다로 집단 이민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인세를 다 줘버린 거예요. 부인이 그걸 알고서 모발대판. 이해가 가죠, 사실. 근데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말년에 가졌었던 악에 대한 부정, 뭐 평화사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계급 철폐,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디서부터? 중기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면 문학과하고 그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어디서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더 발전시켜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정부주의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의 러시아 문학,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고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인 정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혁명적인 정신. 혁명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게. 나중에 스님들한테 들으십시오. 자기가 도스토옙스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게 될 텐데, 60쪽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보다 더 먼저 나이가 좀 더 많으시고요. 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는 거니까. xuất 생연도 이런 것도 들으시고, 제가 마지막 수입원만 하나 얘기했어요.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 대체 왜 이렇게 도스토옙스키 하느냐?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쭉 제가 읽으면서 추려왔던 게 이 양반 중에 뭐가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있을까? 그럴 때 세계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와요? 죄와벌에서 나와요. 라스콜니코프의 사실은 예전에 써서 좀 논문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 자, 어디서 나옵니까? 까라마조. 거기서도 나오고 사실은 찌온신 망령에서도 나옵니다. 몇 군데에서.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사실은 쭉 읽어보시면 몇 가지가 변주해서 나오게 됩니다. 반복되는 경우. 세 번째,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신에게 정중히 반납하겠다. 이거 어디서 나와요? 나는 신이 만든 세계는 인정한다. 신이 존재하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까지는 이해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 세계로, 신이 만든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정중하게 반박하겠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까라마스. 그 다음, 아름다움이 이 세계를 구원한다. 미가 세계를 구원한다. 어디 나옵니까? 백치에 나옵니다. 그 다음, 러시아 민족은 신을 잉태하는 민족이다. 이거는 몇 군데 나와요. 지하벌에도 나오고, 백치에도 나오고, 악령에도 나오고. 특히 악령에 보면, 키릴로프, 샤토프의 인물이 활동했어요.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거 어디서 나와요? 지하벌, 까라마도프,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거를 사유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5주 동안 이 작품을 읽으시고 다음에 오시는 교수님들한테 또 물어보시죠. 이게 아니 들어보시고 다시 논의해보시고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어떻게 당시에 이해했느냐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원단 위의 네임입니다. 이러한, 제가 보기에는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도스토옙스키 창작에서의 어떤 공통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란 무엇이냐인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러시아 문학은 서유럽 문학과 달리 사실은 문학 작품 속에서 마치 교회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명제들을 던진다는 거죠. 어떻게 사? 작품의 인물들을 보시면 그 속에서 아주 방황합니다. 사람이 인간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그러한 그 방황하는 인물들, 고민하는 인물,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인물이 사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도스토옙스키 작품과 톨스토이 작품을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혁명의 정신이죠. 혁명까지는 매우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고발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작가들을 통해서 또는 화자임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물들이 토론하게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다성함이라는 거죠. 폴리폰이라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톨스토이 작품과는 달리 인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갖고 자기의 관념을 논쟁적으로 토론해 나갑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 톨스토이 작품은 그에 반해서 인물들 위에 사실은 화자가, 작가가 그 위에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은 인물들 위에 작가가 위에 있지 못하고 인물들과 같은 차원에서 작가가 놓여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창작을 이끌어 나가는 화자는 인물들과 동등한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물들과 화자의 목소리를 쫓아가면서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폴리폰이라고 합니다. 다성한 여러 가지 인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것이 주된 목소리가 되지 않고 부수적인 인물이 없고 모든 인물이 주인공화되어서 논쟁하고 투쟁합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 창작의 아주 특징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도스토옙스키 인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사유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문제도 들어있고 사랑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백치 같은 작품을 읽어보시고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안 나가리는 작품 불륜 얘기가 아니에요. 표면상으로 다루는 건 불륜이지만 그 안에 다루고 있는 얘기는 사실 인간의 어떤 전체적인 사회 속에서 개인의 문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 작품들을 읽어가면 톨스토이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톨스토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정 나중에 정말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찾아올 정도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보면 사상적인 전환을 이루면서 사상적인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나의 종교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실 단성적이고 아주 독백적인 이런 작품들을 남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톨스토이는 자기 삶에 대해서 사실은 최종적인 답을 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전 단계, 그러니까 54세 이전에 썼었던 대소설기에서 제기했었던 많은 작품들이 삶에 대해서, 인생, 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문제 제기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인물들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톨스토이,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술가로서의 톨스토이의 성공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독선적이고 매우 독단적인 고집쟁이 노인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사실은 서로 이게 저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결혼제도를 비판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 마. 그러면 어떡하? 나중에 인류가 다 종말을 낼 거야.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차피 성경 말에 의하면 인류에는 종말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독단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톨스토이, 마지막 최종적인 영혼의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것, 그게 사실은 톨스토이의 특별한 점이고, 사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거닐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도스토옙스키가 형에게 썼었던 편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고, 도스토옙스키가 형한테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비밀이다. 인생은 신비다. 나는 근데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내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다 할지라도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은 삶의 비밀, 밤의 신비를 사실은 풀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인물들이 작품에서 보시면 이렇게 방황을 해가면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이반도 그랬고, 사실은 드미트리도 그랬고, 알료샤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마지막에 결말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삶 자체가 사실은 답이 없어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톨스토이 소설 다 맞아요. 중간에 끊어져요. 전쟁과 평화, 그 긴 소설이 중간에 끊어집니다. 독백으로 머릿속에 소년이 마지막 어린 고라니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끝납니다. 삶은 그렇게 사실은 영원히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삶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고 톨스토이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리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한테 안 하셔도 사실은 이제 뒤에 오실 선생님들한테 쭉 하실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왜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뭐죠? 그 옛날에 레닌이 이제 핀란드,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에 들어올 때 핀란드부터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거든요. 이제 그 장면에 사실 가져온 거는 도스토옙스키 작품과 톨스토이의 작품이 사실은 19세기 후반의 작품들 주로 이르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분위기, 그런 것을 품고 있었고, 일단 러시아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다. 레닌이라는 존재가 출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대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